이제 지방의 1억 미만은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이제 접근 방법을 얘기를 드리면은 월급보다 더 중요한 필수제가 뭐냐면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공시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 약진들이 굉장히 컸어요. 진짜 컸어요. 그래서 그 1억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아마 충북 쪽이 50%, 55% 정도, 경북이 53%, 그다음에 전북이 45%, 그다음에 전남이 43% 정도, 고종 강원도가 한 40% 정도. 요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 1억 미만짜리 아파트는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지방의 1억 미만은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 1억 미만은 수요층이 정상화된 시장에 많이 안 붙어요. 그리고 이게 하락장에 이렇게 투자 수요들이나 투기 수요들이 몰리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가격들의 하락에 가장 많이 반응을 해요. 실제적으로 지금 갭 투자로 몰려갔던 이제 저렴한 지방의 아파트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가격들이 조금은 조정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강원도라든지 일부 일대에 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들이 벌써 들어오는 수요층이 없어지면서 소진되면서 가격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양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는요, 비록 약진을 많이 했지만요, 이게 우리가 최소한 2년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가져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가져간다고 하면은 1억 미만짜리는 수요층이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지방의 1억 미만은 덜 붙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가격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팔 때 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는 그런 물건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공시가 1억 미만짜리 조금 이제 지금도 주의를 해야 되고, 좋은 입지에 아직까지 저평가되었으면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은 적어도 지방의 공시가 1억 미만짜리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는 이런 공시가 1억 미만짜리 주택들의 광풍들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북, 경북, 전북, 전남, 강원 요런 순으로 지금 이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데, 여기는 나중에 좀 하락에 세게 반응하거나 물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한참 장기 보유보다는 조금 빠르게 가져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1억 미만짜리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접근 방법을 얘기를 드리면은 저가 주택 있죠. 저가 주택. 올해도 조금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가 주택에 대한 움직임이 컸는데 올해는 대출이 많이 규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주택이라는 건 실거주자가 내 현금 플러스 대출을 합쳐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집을 말하는 건데, 6억 이하의 주택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의 약진들이 저는 클 거라고 예상이 돼요. 특히 이제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호재가 있는 지역들 있죠. 뭐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뭐 안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안산도 정비 사업들이 2030에 대한 부분들이 2030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예정 구역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올해 초반에.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그 지역들은 선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6억 이하의 주택들 약진이 크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고가 주택은 이제 거래 절벽이 많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일단은 얘들도 가격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상승폭 자체는 저가 주택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대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작은 거래의 큰 상승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나만의 길을 고수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포인트는 대출 규제가 클 때는 저가 주택과 대출 규제가 없는 상관없는 고가주택 약진이 일어날 것 같고, 당분간은 올해에 애매하게 올라가지고 대출을 이용해도 접근을 못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그걸 가야 돼요.
DSR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금이 2억 있고 DSR 적용해 보니까 한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요. 그러면 6억을 이렇게 소진 어떻게 장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지금 애매한 아파트들은 조금은 중간에 더디게 오르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주택의 가격이라는 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 끌어주고 저가의 주택이 끌어올리고 하면은 중고가도 움직이고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2022년은 또 반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오를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몇 프로 올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올라갈 수 있는 양상으로 계속 지금 2022년도는 이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나 안전마진 이미 지각비를 많이 내야 되고 안전마진이 많이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는 집을 한 개를 사서 지금의 시장에 대응하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사람이 자산을 증식을 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산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를 조금 오래 좀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몇 개월 전에 상담을 했는데 되게 우연찮게 어떤 대기업의 임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임원분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반포에 좋은 집을 한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 상담을 마치고 그 다음 상담이 정말 우연찮게 똑같은 대기업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우연찮게 그 다음 타임을 상담을 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겠죠. 모르는 사이인데 이 대기업의 임원이 실질적으로 월급이 훨씬 많잖아요. 노동자보다는. 그런데 근로자가 이 대기업의 임원보다 자산의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기업 임원은 그냥 월급을 받고 그걸로 집을 한 채를 사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는요. 자산을 계속 생산 공장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 불렸어요. 생산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뭐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그 기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투자처를 계속 활용을 한 거죠. 이분은 근로자였던 이분은 부동산으로 그렇게 계속 가격들을 좀 이제 인플레이션들을 해지하고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하면서 IMF 이전부터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꼭 온 거예요. 근데 자산이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세금은 많이 나오겠지만은 우선은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월급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월급보다 더 중요한 필수제가 뭐냐면요. 월급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활용을 못하는 사람은 자산을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하니까는 이런 제가 좀 생각나는 얘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마음이 들어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